후보님, 그래서 사드 6차 핵실험하면 사드 찬성하시겠다는 겁니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이 제어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배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답을 했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은 평론가의 언어지 정치 지도자의 언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서 미국,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전략적인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략적 이 고도의 외교 안보 사안에. 그러니까 정치 결정을 하셔야 될 정치 지도자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것이 무슨 외교적 카드가 됩니까? 미중 이런 주변국들에게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 플레이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사드 찬성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경제 보복을 했던 거고요. 또 미국은 불투명하니까 불확실하니까 사드 알박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이렇게 이쪽 저쪽 눈치 보기 외교의 자세를 보이는 것은 강대국의 먹잇감이 되기 제일 좋은 그런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심 후보님이 제 입장에 대해서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저는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죠. 입장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사드 배치가 입장이 애매한 우리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을 해보시죠. 사드 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느냐 이것을 명확히 국민들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외교를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전략적 모호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근본적으로 문제인식을 느끼는 것은 민주당이 처음부터 당론을 정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일관하니까 그 사이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북한이 핵실험하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큰 마이크를 쥐고 있는 제1당이 아주 무책임하게 입장 표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드에 대한 어떤 왜곡된 인식, 편파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데 민주당이 저는 큰 역할을 했다.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은 미국 백악관 측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우리 국방부에서도 물리적으로 대선 전까지 사드 배치는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드 배치라는 카드가 다음 정부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다음 정부가 현명하게 국내적인 절차적 정당성도 거치면서 또 미국, 중국과 충분한 외교적 합의도 하면서 안보, 국익을 함께 다 지켜내는 그런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또 넘기도록 하겠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백악관 안보정책 보좌관이 차기 대통령이 사드 배치 결정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한미 양국이 뭐 주워 담긴 했습니다마는 그 말의 의미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전까지 사드 배치 불가능하다. 그리고 미중 전략 이익 협상 과정에서 사드가 흥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또 한미 FTA가 앞으로 재협상이 되면서 그게 지렛대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 사드 배치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대통령이 돼서 국익을 따져볼 기회조차 발로 차버린 이런 말바꾸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식을 느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후보들께서는 그 앞에 있는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좀 묻겠는데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폐지하지 못합니까? 국가보안법 왜 폐지하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폐지에 반대한 적 없습니다. 그럼 폐지를 하신다고 하셔야죠. 여야 간의 합의가 7조 폐지 쪽에는 모아졌으니 그거는 몇 년 전 얘기 그것을 아닙니까? 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몇 년 전 건 참여정부 때 얘기고요.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자기 소신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제 입장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지금 남북관계가 엄중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야 간의 의견이 모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것,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를 처벌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형법의 내란죄, 외환죄로 다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국가보안법은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을 억압했던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이었고 또 저희 당의 그 입장이었습니다. 논의조차도 이제는 좀 남북 관계가 좀 다시 좀 풀리고 남북 관계- 긴장 관계가 해소되고 적어도 대화 국면에 들어갈 때 저는 할 이야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언제 할 거냐를 물은 게 아니고요. 폐지하실 건가를 물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그 악법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주장할 시기가 있는 것이죠. 아니, 지금 대통령 되실 분들의 입장을 묻는 자리인데 그 시기 얘기를 좀 지금 동문서답을 이 시기에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국가보안법이 악법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악법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악법이면 폐지하셔야 되죠. 7조 합의되는 부분 개선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문재인 후보님 시간이 다 노무현 전 예. 대통령께서 그 구시대 유물로 박물관에 보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못 보내셨는데 제가 확실하게 보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시간이 자, 잠깐만요. 문 후보님. 북한에 물어보지 제가 않았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거짓말, 그걸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지난번에도 책임지라고 하더만은 아니, 도대체- 이건 무슨 지난번에도 책임지라고 하더만은 아니 도대체 이건 무슨 토론하면서 대북송금이 거짓말이라고 도대체 말을 몇 함으로써요. 년 지난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잠깐만요. 지금 예? 대북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자. 매 선거 때마다 그 대북송금을 아직도 우려먹습니까? 국민들 실망할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돼서 뭘 할 것인지를 말씀하셔야지. 그 선거 때마다 대북송금 얘기 계속 재탕삼탕하면 그 무능한 대통령들이지 뭐예요, 그게. 제가 안철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 박지원 대표가 배치 중이라고 했는데 사드는 지금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배치 중 아닙니다. 미국도 그걸 이번에 와서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안철수 후보님의 문제 인식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인식이면 여기 질문하시는 죄송합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인데 이게 미국과 중국이 전략 이익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드가 지금 흥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 또 지렛대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배치를 지레 기정사실화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셔서 국익을 따져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봉쇄해버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국익을 지킬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말씀해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급박합니까? 지금 우리 정말 안 급박합니다. 후보님이 선거 때문에 급박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로 중요한 안보 위기 그리고 외교 위기, 경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는 가장 급박한 것이 안보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한미 동맹이 우리 안보의 중요한 자산이고요.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미 동맹이 미국에 무조건 의존하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한미 동맹이 아닙니다. 그런 낡은 동맹과는 이제 극복해야 됩니다. 미국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이익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양국의 민주적 절차, 국익을 가지고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근데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렇지만 외교 관계는 항상 상호 호혜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것이 우리 외교의 목적 방향들 아니겠습니까? 안 후보님의 사드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 어떻게 그게 그 호혜적인 것입니까? 일방적인 것이지. 지금 사드의 그 대북핵 효용성이 없다는 거 누차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미가 합의했기 때문에 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핵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막는 방법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말 아니, 북핵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치들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안 후보님은 자강 안보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암만 공약을 드려봐도 자강이 없습니다. 안보에서 자강의 핵심이 뭡니까?
군사 주권 아닙니까? 근데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계세요. 전시작전권은 이미 지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조건에 맞을 때 다시 검토한다고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강안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안보 역량을 증가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조건이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게 목표로 해서 결국은 움직이는 거죠. 돈 써서 무기 개발을 하자는 건데요. 지금 아까도 쟁점이 됐지만 2022년에 인구 절벽 상황이 옵니다. 현재의 군대 시스템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후보님 국방개혁안을 보면 군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이 써서 무기 개발하는 안보 산업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방 R&D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그 이유가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그것이 단순히 뭐 무기 체계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에 해당하는 기초기술에 투자하면서 정말로 획기적인 기술 발전을 가져오고 산업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여러 가지 그 비효율성 문제가 많아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국방 R&D에 더 투자함과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산업과도 연결시키고 기초 기반 기술 획득에도 소용이 있는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안 후보님의 그 자강 안보는 자강 안보가 아니라 안보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주권도 없고 그다음에 군 개혁도 없고 오로지 R&D 투자해서 무기 개발해서 안보 산업 키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군대 국방부에서 지금 돈 들여서 안보하자는 거하고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육군 위주를 해공군 위주로 바꾸자는 겁니다. 군 개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국방 비리에 대한 대처 문제부터 포함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2022년에 인구 절벽에 지금 현재 그 군 시스템이 유지가 불가능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2022년이 가면 아마 지금 입영 대상자들 전부가 와도 군 규모를 유지하기가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도 지금 저는 그 문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복무 기간 단축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뭐냐고 제가 묻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안철수 후보는 지금 시간이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 네. 전술핵 이야기 하셨는데 예. 전술핵을 어떻게 배치하신다는 겁니까? 나토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나토는 집단 안보 체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기초한 것이고요.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원칙을 재차 확인했고 또 미국과 러시아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반입도 안 되는 겁니다. 집단 안보든 한미 동맹이든 그건 다르지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면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 이미 미중 정상 간에 또 미러 간에 비핵화의 원칙을 확고하게 확인했는데 무슨 재주로 전술핵을 어디서 가져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전술핵은 주한미군의 무기로 들여오는 거고 그거에 대한 운용, 작전은 한미 공동으로 하자는 게 제 주장이고 아니 전술핵 반입 자체를 우리는 못하게 되지 아니요, 않습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요. 그걸 하지 않으면 북한이 핵 공격했을 때 우리가 무슨 수로 북한에 대해서 응징 보복을 합니까? 저는 아니, 심 후보님도 아니, 저는 그런 그 데 대해서 국방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네. 북핵은 전략 무기입니다. 그런데 전술핵을 가지고 북핵에 대해서 공포의 균형을 이루겠다. 우리 홍 후보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뭐 좀 전술핵을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심상정 후보님도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네, 제가 좀 이야기할 네, 텐데 네. 우선 문 후보님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노동자들의 삶은 최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하고 또 비정규직 제일 많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높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처지가 왜 이렇게 참담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것이죠. 예. 앞으로 다음 정부는 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제정된 노동악법이 저는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고법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아십니까? 그거 모르실 리가 없죠. 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예, 김대중 정부 때 만들었죠. 네, IMF 때문에 만들어진 거 네, 아닙니까? 파견법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우선은 우리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많은 성취가 있었지만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 또 양극화 문제 이런 삶의 문제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문제가 아니고요. 김대중 정부 때 정리해고법, 파견법 만들어졌죠. 노무현 정부 때 이른바 비정규직법, 기간제법 만들어졌죠. 또 제가 지난 SBS 토론 때 지적을 드렸던 것처럼 휴일 근로를 주 40시간제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68시간 장시간 노동을 허용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2000년도에 그 지침이 나왔고 또 참여정부 때도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민주정부 10년 동안 제정된 이 악법들이 지금 장시간 저임금 노동 현실을 크게 규정했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까? 그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한계였다고 인정하고 성찰을 해오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문재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면 과연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러면 이번 공약을 내실 때 보다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법인세도 뭐 지금 뚜렷하지 않고 또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도 지금 입장을 유보하고 계셔요.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크게 느끼신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더 강력한 제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노동을 제대로 중심에 놓는 저는 경제민주화도 핵심이 노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거 동의합니다. 그 기왕에 제가 마이크를 저도- 주었으니까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하세요 좀- 그럼 예. 하세요. 예. 저도 문 후보님한테 안 후보님한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문 후보님. 공약 후퇴는 대국민 사기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거 그동안 민주당이 10년 동안 새누리당 정권을 향해서 비판했던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우리 문재인 후보님 공약이 복지 공약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증세 계획은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지금 뭐 선거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에는 그나마 한 13조 7천억 정도 증세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증세 없는 복지 박근혜 정부 따라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정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말씀하셨습니까? 방금 아까 조세된 질문에서 제가 모두 일본어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 구체적인 그 재원 마련 대책을 발표를 안 하셨다는 거죠. 그거는 정책본부의 발표를 보시고요. 전체 제가 다 검토하고 왔습니다. 167조 후보님. 이렇게 해서 다 마련했죠. 네, 제가 다 검토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4월 11일 날 중앙선관위원회에 다 각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제출하게 돼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서 뭐 아시겠지만은 근데 주말 사이에 문재인 후보님 공약이 대폭 후퇴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직접 결정하신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그 복지 공약 뭐 복지 공약뿐만 아니라 공약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는데 그걸 그 문 후보님이 결정하셨습니까? 아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유아 아동 수당은 2분의 1로 줄이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청년 수당은 7분의 1로 줄였고 또 육아 예산은 4분의 1로. 그 다음에 노인 기초연금은 또 3분의 2 수준으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거 모르고 계세요? 어머님? 그것을 처음 발표한 건데 그것을 줄였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선관위원회 보고된 이후에 수정하신 거고요. 이미 예비 후보 단계 때부터 공약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럼 국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편
아동수당도 아동수당의 방침만 발표했었고 아동수당의 금액을 발표한 것은 20만 이번이 원 처음인 이야기 것이죠. 하셨었잖아요. 잠깐만 저 뭐 그렇게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요. 제가 충분히 검토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정치인 돼서 가장 아픈 말이 이런 말입니다. 사기꾼 말을 믿지 정치인 말을 믿냐. 우리 국민들 그렇게 불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자신 없는 공약은 내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공약을 냈으면 책임 있게 세금 걷어야 된다.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선거 며칠 앞두고 이렇게 그 공약이 대폭 수정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이거는 국민들을 속이는 거나 아니면 우리 문 후보님 준비된 대통령이시라고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준비가 안 되신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말씀해 보세요. 정책을 마지막까지 다듬어 가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방침만 발표하고 구체적인 설계는 뒤에 발표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아동수당 같은 경우가 진행적인 그거 아닙니까? 청년 구직 촉진 수당 같은 경우도 방침은 이미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상, 금액, 그다음에 지급 방식은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발표를 한 것이죠.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문 후보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5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수정하신다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니, 이 부분은 준비되신 대통령 팩트 체크 해보세요. 여기 다 저는 유일하게 남은 건 국민별 유포라고 고발하겠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5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수정하신다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니, 이 부분은 안 받아도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봅니다. 그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셨던 그런 그 뭐 재교육 부분이라든지 노동시간 단축 다 저는 공감합니다. 같은 방향입니다. 그게 다른 방향이 있을 수가 노동시간 있겠습니까? 단축 계획은 어떻게 제시하셨습니까? 지금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한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언제까지 지금 그리고 단축? 이제 그 임기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사실 가장 큰 문제가 항상 성장은 하되 이것이 오히려 양극화를 더 촉진하는 쪽의 성장들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어떻게 해서 양극화가 이렇게 계속 그걸 제가 진행되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정말 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것. 그다음에 또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이제 임금 격차가 많아지는 것. 그다음에 또 그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또 격차. 그리고 불안정성 이런 것들입니다. 이 문제들이 동시에 사실은 해결돼야 되는 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전에 지금 당장 예, 급한 그래서 일이고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그 급한 부분은. 일이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구로 디지털 단지에 그 오징어 잡이 배가 떴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구로 디지털 단지에 오징어 배가 떴다. 일주일에 2번 퇴근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야근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IT 업계 종사하는 분들이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데 노동자들의 삶은 장시간 저임금 야간 노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4차 산업혁명에서 생산성이 향상이 돼서 많은 부가 창출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의 이익으로 공유하도록 할 건가. 이게 저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 공유 자산을 만드는 것이 저는 그 개념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재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그 아동수당 도입, 그리고 또 기초연금 강화, 그리고 또 그 실업급여, 장애인 수당, 이런 쪽부터 먼저 차근차근 만들어 가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잠깐 주목을 해주십시오. 지금 홍준표 후보께서 받아서 저기 홍 후보님 예. 그렇게 웃어서 넘기실 일이 아닙니다. 아이, 웃어서 여성을 종으로 보지 않으면 그런 말씀 하실 수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 모든 딸에게 이 자리에서 사과하십시오. 아니 그걸 사과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YTN에서 할 때 그 웃으라고 하는 소리죠. 나보고 스트롱맨 하니까 집에 가서도 그럼 가사일 안 돌보냐?
그래서 내가 안 돌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 센 척 하느라고 한번 해본 소리인데 아니, 그 그거 가지고 홍의원님 생각하시는 대통령- 스트롱맨이 그러니까 빨래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라면 끓일 줄 모르고 밥솥 열 줄 모르는 게 그게 홍의원의 스트롱맨입니까? 집에서도 집사람한테 좀 세게 나가지 않느냐. 아니 그걸 내가 그래 이야기하는 아니 거죠. 여성이 설거지를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성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 스트롱맨인가 보죠. 그 종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죠. 수많은 여성들이 분노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정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아니, 시간도 많이 남으셨는데 여성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세요. 그게 말이 잘못됐다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네.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예. 우리 예. 후보님은 아니,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과할 게더 지금 많아요. 내 차례입니다. 예. 몇 시간 문 더 후보님, 쓰실 수 있습니다. 강성 기종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기초한 것이고요.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원칙을 재차 확인했고 또 미국과 러시아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반입도 안 되는 겁니다. 집단 안보든 한미 동맹이든 그건 다르지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면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 이미 미중 정상 간에 또 미러 간에 비핵화의 원칙을 확고하게 확인했는데 무슨 재주로 전술핵을 어디서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전술핵은 주한미군의 무기로 들여오는 거고 그거에 대한 운용, 작전은 한미 공동으로 하자는 게 제 주장이고 아니 전술핵 반입 자체를 우리는 못하게 되지 아니요, 않습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요. 그걸 하지 않으면 북한이 핵 공격했을 때 우리가 무슨 수로 북한에 대해서 응징 보복을 합니까? 저는- 아니, 심 후보님도 아니, 저는 그런 그 데 말씀- 대해서 국방 문제에 대해서 아니 대안을 갖고 말씀하셔야지.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네. 북핵은 전략 무기입니다. 그런데 전술핵을 가지고 북핵에 대해서 공포의 균형을 이루겠다. 우리 홍 후보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뭐 좀 전술핵을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심상정 후보님도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예, 제가 좀 이야기해도 네, 될까요? 네. 우선 문 후보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노동자들의 삶은 최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하고 또 비정규직 제일 많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높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처지가 왜 이렇게 참담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것이죠. 예. 앞으로 다음 정부는 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제정된 노동악법이 저는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고법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아십니까? 그거 모르실 리가 없죠. 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어요. 예, 김대중 정부 때 만들었죠. 네, IMF 때문에 만들어진 거 네, 아닙니까? 파견법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우선은 우리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많은 성취가 있었지만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 또 양극화 문제 이런 삶의 문제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문제가 아니고요. 김대중 정부 때 정리해고법, 파견법 만들어졌죠. 노무현 정부 때 이른바 비정규직법, 기간제법 만들어졌죠. 또 제가 지난 SBS 토론 때 지적을 드렸던 것처럼 휴일 근로를 주 40시간제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68시간 장시간 노동을 허용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2000년도에 그 지침이 나왔고 또 참여정부 때도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민주정부 10년 동안 제정된 이 악법들이 지금 장시간 저임금 노동 현실을 크게 규정했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까? 그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한계였다고 인정하고 성찰을 해오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문재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면 과연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러면 이번 공약을 내실 때 보다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법인세도 뭐 지금 뚜렷하지 않고 또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도 지금 입장을 유보하고 계셔요. 그럼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크게 느끼신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더 강력한 제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그래서 사드 6차 핵실험하면 사드 찬성하시겠다는 겁니까? 북한이 6차 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이 제어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배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답을 했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전략성 모호성이라는 말은 평론가의 언어지 정치 지도자의 언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서 미국,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전략적인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략적 이 고도의 외교 안보 사안에. 그러니까 정치 결정을 하셔야 될 정치 지도자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것이 무슨 외교적 카드가 됩니까? 미중 이런 주변국들에게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 플레이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사드 찬성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경제 보복을 했던 거고요. 또 미국은 불투명하니까 불확실하니까 사드 알박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이렇게 이쪽 저쪽 눈치 보기 외교의 자세를 보이는 것은 강대국의 먹잇감이 되기 제일 좋은 그런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심 후보님이 제 입장에 대해서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저는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죠. 그건 입장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사드 배치가 입장이 애매한 우리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을 해보시죠. 사드 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느냐 이것을 명확히 국민들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외교를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전략적 모호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근본적으로 문제인식을 느끼는 것은 민주당이 처음부터 당론을 정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일관하니까 그 사이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북한이 핵실험하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큰 마이크를 쥐고 있는 제1당이 아주 무책임하게 입장 표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드에 대한 어떤 왜곡된 인식, 편파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데 민주당이 저는 큰 역할을 했다.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은 미국 백악관 측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우리 국방부에서도 물리적으로 대선 전까지 사드 배치는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드 배치라는 카드가 다음 정부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다음 정부가 현명하게 국내적인 절차적 정당성도 거치면서 또 미국, 중국과 충분한 외교적 합의도 하면서 안보, 국익을 함께 다 지켜내는 그런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또 넘기도록 하겠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백악관 안보정책 보좌관이 차기 대통령이 사드 배치 결정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한미 양국이 뭐 주워 담긴 했습니다마는 그 말의 의미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전까지 사드 배치 불가능하다. 그리고 미중 전략 이익 협상 과정에서 사드가 흥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또 한미 FTA가 앞으로 재협상이 되면서 그게 지렛대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 사드 배치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대통령이 돼서 국익을 따져볼 기회조차 발로 차버린 이런 말바꾸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식을 느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후보들께서는 그 앞에 있는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좀 묻겠는데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폐지하지 못합니까? 국가보안법 왜 폐지하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폐지에 반대한 적 없습니다. 그럼 폐지를 하신다고 하셔야죠. 여야 간의 합의가 7조 폐지 쪽에는 모아졌으니 그거는 몇 년 전 얘기 그것을 아닙니까? 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몇 년 전 건 참여정부 때 얘기고요.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자기 소신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뭐제 입장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지금 남북 관계가 엄중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야 간의 의견이 모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것,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를 처벌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형법의 내란죄, 외환죄로 다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국가보안법은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을 억압했던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이었고 또 저희 당의 그 입장이었습니다. 논의조차도 이제는 좀 남북 관계가 좀 다시 좀 풀리고 남북 관계- 긴장 관계가 해소되고 적어도 대화 국면에 들어갈 때 저는 할 이야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언제 할 거냐를 물은 게 아니고요. 폐지하실 건가를 물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그 악법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주장할 시기가 있는 것이죠. 아니, 지금 대통령 되실 분들의 입장을 묻는 자리인데 그 시기 얘기를 좀 지금 동문서답을 이 하시면 안 시기에 되죠.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국가보안법이 악법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악법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악법이면 폐지하셔야 되죠. 7조 합의되는 부분 개선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문재인 후보님 시간이 다 노무현 전 예. 대통령께서 그 구시대 유물로 박물관에 보내야 된다고 했는데 못 보내셨는데 제가 확실하게 보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시간이 자, 잠깐만요. 문 후보님. 북한에 물어보지 제가 않았다. 얘기하겠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거짓말, 그걸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지난번에도 책임지라고 하더만은 아니, 도대체- 이건 무슨 지난번에도 책임지라고 하더만은 아니 도대체 이건 무슨 토론하면서 대북송금이 협상이라고 도대체 말을 몇 년 함으로써요. 지난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잠깐만요. 지금 예? 대북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자. 매 선거 때마다 그 대북송금을 아직도 우려먹습니까? 국민들 실망할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돼서 뭘 할 것인지를 말씀하셔야지. 그 선거 때마다 대북송금 얘기 계속 재탕삼탕하면 그 무능한 대통령들이지 뭐예요, 그게. 제가 안철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 박지원 대표가 배치 중이라고 했는데 사드는 지금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배치 중 아닙니다. 미국도 그걸 이번에 와서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안철수 후보님의 문제 인식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인식이면 여기 질문하시는 죄송합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인데 이게 미국과 중국이 전략 이익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드가 지금 흥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 또 지렛대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배치를 지레 기정사실화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셔서 국익을 따져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봉쇄해버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국익을 지킬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말씀해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급박합니까? 지금 우리 정말 안 급박합니다. 후보님이 선거 때문에 급박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로 중요한 안보 위기 그리고 외교 위기, 경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는 가장 급박한 것이 안보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한미 동맹이 우리 안보의 중요한 자산이고요.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미 동맹이 미국에 무조건 의존하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한미 동맹이 아닙니다. 그런 낡은 동맹과는 이제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노동을 제대로 중심에 놓는 저는 경제민주화도 핵심이 노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거 동의합니다. 기왕에 제가 마이크를 저도- 주었으니까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하세요, 좀- 그럼 하세요. 예. 저도 문 후보님한테 안 후보님한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문 후보 딱 후퇴는 대국민 사기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거 그동안 민주당이 10년 동안 새누리당 정권을 향해서 비판했던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우리 문재인 후보님 공약이 복지 공약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증세 계획은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지금 뭐 선거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에는 그나마 한 13조 7천억 정도 증세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증세 없는 복지 박근혜 정부 따라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정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말씀하셨습니까? 방금 아까 조세된 질문에서 제가 모두 일본어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 구체적인 그 재원 마련 대책을 발표를 안 하셨다는 거죠. 그거는 정책본부의 발표를 보시고요. 전체 제가 다 검토하고 왔습니다. 167조 후보님. 이렇게 해서 다 마련했죠. 네, 제가 다 검토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4월 11일 날 중앙선관위원회에 다 각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제출하게 돼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서 뭐 아시겠지만은 근데 주말 사이에 문재인 후보님 공약이 대폭 후퇴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직접 결정하신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그 복지 공약 뭐 복지 공약뿐만 아니라 공약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는데 그걸 그 문 후보님이 결정하셨습니까? 아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유아 아동수당은 2분의 1로 줄이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청년수당은 7분의 1로 줄였고 또 육아예산은 4분의 1로 그 다음에 노인 기초연금은 또 3분의 2 수준으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거 모르고 계세요? 의원님? 그것을 처음 발표한 건데 그것을 줄였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선관위원회 보고된 이후에 수정하신 거고요. 이미 예비 후보 단계 때부터 공약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럼 국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편 아동수당도 아동수당의 방침만 발표했었고 아동수당의 금액을 발표한 것은 20만 이번이 원 처음인 이야기 것이죠. 하셨었잖아요. 잠깐만 저 뭐 그렇게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요. 제가 충분히 검토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정치인 돼서 가장 아픈 말이 이런 말입니다. 사기꾼 말을 믿지 정치인 말을 믿냐. 우리 국민들 그렇게 불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자신 없는 공약은 내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공약을 냈으면 책임 있게 세금 걷어야 된다.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선거 며칠 앞두고 이렇게 그 공약이 대폭 수정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이거는 국민들을 속이는 거나 아니면 우리 문 후보님 준비된 대통령이시라고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준비가 안 되신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말씀해 보세요. 정책을 마지막까지 다듬어 가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방침만 발표하고 구체적인 설계는 뒤에 발표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아동수당 같은 경우가 진행적인 그거 아닙니까? 청년 구직 촉진 수당 같은 경우도 방침은 이미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상, 금액, 그다음에 지급 방식은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발표를 한 것이죠.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문 후보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5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수정하신다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니, 이 부분은 준비되신 대통령이 팩트 체크 해보세요. 여기 다 미국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이익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양국의 민주적 절차, 국익을 가지고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근데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렇지만 외교 관계는 항상 상호 호혜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것이 우리 외교의 목적 방향들 아니겠습니까? 안 후보님의 사드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 어떻게 그게 그 호혜적인 것입니까? 일방적인 것이지. 지금 사드의 그 대북 핵 효용성이 없다는 거 누차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미가 합의했기 때문에 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북핵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막는 방법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말 아니, 북핵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치들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안 후보님은 자강 안보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암만 공약을 드려봐도 자강이 없습니다. 안보에서 자강의 핵심이 뭡니까? 군사 주권 아닙니까? 근데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계세요? 전시작전권은 이미 지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조건에 맞을 때 다시 검토한다고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강안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안보 역량을 증가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조건이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게 목표로 해서 결국은 움직이는 거죠. 돈 써서 무기 개발을 하자는 건데요. 지금 아까도 쟁점이 됐지만 2022년에 인구 절벽 상황이 옵니다. 현재의 군대 시스템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후보님 국방개혁안을 보면 군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이 써서 무기 개발하는 안보 산업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방 R&D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그 이유가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그것이 단순히 뭐 무기 체계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에 해당하는 기초기술에 투자하면서 정말로 획기적인 기술 발전을 가져오고 산업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여러 가지 그 비효율성 문제가 많아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국방 R&D에 더 투자함과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산업과도 연결시키고 기초 기반 기술 획득에도 소용이 있는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안 후보님의 그 자강 안보는 자강 안보가 아니라 안보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주권도 없고 그다음에 군 개혁도 없고 오로지 R&D 투자해서 무기 개발해서 안보 산업 키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그거는 한쪽 편만 보신 겁니다. 한쪽 국방부에서 편만 보신 지금 겁니다. 돈 들여서 안보하자는 거하고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육군 위주를 해공군 위주로 바꾸자는 겁니다. 군 개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국방 비리에 대한 대처 문제부터 포함해서 아주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인구절벽 2022년에 인구절벽에 지금 현재 그 군 시스템이 유지가 불가능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2022년이 가면 아마 지금 입영 대상자들 전부가 와도 군 규모를 유지하기가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도 지금 저는 그 문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복무 기간 단축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뭐냐고 제가 네, 묻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안철수 후보는 지금 시간이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 네. 전술핵 이야기 하셨는데 예. 전술핵을 어떻게 배치하신다는 겁니까? 나토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나토는 집단 안보 체제